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뇌지킴이 신경과 대한신경과 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뇌전증, 새로운 치료로 돌파, 발작 완벽 대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경진입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제가 대한신경과학회 홍보이사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하는 시간으로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 전체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주제인 이 뇌전증을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 서대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게 두 번째 같아요. 전에도 왔는데 한 3-4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이 비욘디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도 많이 만나게 돼서, 그리고 또 우리 황경진 교수님 진짜 라이징 스타로서 학회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하시는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예. 저희 환자분들이 혹시나 이제 교수님 얼굴을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좀 저희 환자들한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뇌전증 이해와 극복이라고 저희 환자들도 저에게 가끔 갖고 오는 책이 있는데 이 실제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 저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 오늘 귀한 시간 또 가지면서 설명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궁금하시는 내용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되게 다양한 증상으로 오시는데 이제 의뢰서에 써져 있는 내용도 되게 용어가 다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경련했어요. 어떤 분은 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 질환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딱딱한 얘기이긴 할 텐데 발작을 조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첫 슬라이드로 요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처음에 인제 경련이 있는데 저도 이 한문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인제 찾아봤는데요. 이 경자가 힘줄 당길 견이고 오그라들 연, 그래서 경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와 조금 다른 발작이라는 말도 하죠. 발작에서 발은 핀다, 필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이 작품 그래서 지을작이라고 그러죠. 만들기 시작하는 거를 얘기하는 발작. 그다음에 인제 간질, 우리가 옛날부터 써 왔던 간질은 이 간질간자의 병질자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뉘앙스가 조금 불편한 면이 있고, 최근에 얘기하는 뇌전증, 여기 골래에 번개전자, 증세증자, 뇌전증, 요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간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간의 전자는 미칠 전자, 그래서 간질 간자 써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용어가 혼재돼 있는데 크게 나눠 봤을 때 이 증세, 환자가 보이는 증세 중심의 경련 발작과 질환에 대한 내용 를 구분할 수 있고, 증세는 경련은 인제 이렇게 아까 힘줄 당기고 오그라들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이상한 모습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면에서의 떨고 그런 걸 얘기하고, 발작은 환자가 보일 수 있는 모든 현상, 느끼는 거 아니면 주관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의식 소실 모두 다 포함한 거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광범위의 발작 안에 경련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간질이라는 용어가 질자가 인제 약간 병질자의 그런 혐오감이 약간 있어서 뇌전증이라고, 여기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관역을 정확히 맞춘다는 중자와 다른, 여기는 증세 증자입니다. 뇌의 전기적인 증세. 그래서 뇌전증으로 용어를 했고, 요렇게 용어를 만든 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합니다. 이 한문은 중국도 쓰고 일본도 쓰고 일본에서는 뭐 여기 전간을 땡간이라고 하긴 하고 뭐 옛날에 땡간 그런 부린다 뭐 이런 말도 같이 혼용되고 하지만 이 뇌전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든 용어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호평을 좀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우들을 위한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쓰고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컨버전, 시저, 에필랩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에필랩시는 그 시저라는 랩시 위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저가 계속 지속되는 병을 얘기한다는 거를 이 영어로서는 구분이 쉽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구분이 안 되고 뉘앙스도 그래서 하여튼 뇌전증 병 질환을 얘기하고 증세를 보이는 경련과 발작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문 얘기하니까 좀 너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어떻게 뇌전증을 진단하는지를 조금 발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간단합니다. 환자가 보이는 임상적인 증세, 느끼는 증상과 보이는 징후, 그다음에 전기적 이상인 뇌파, 그다음에 구조적 이상인 영상 이거를 종합해서 어디서 발작이 생겼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추정, 그 포스츄레이션을 잘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이렇게 신경세포들의 어떤 네트워크의 다이나믹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증세의 다양성, 뇌파의 여러 가지 특성, 그다음에 영상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는데 결국 이런 증세, 뇌파, 영상의 연관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작이 있을 때 이게 뇌전증 발작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이 이제 증세를 자세히 들고 분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뇌파와 영상은 꼭 검사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도 연관 분석 많이 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그죠. 예.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 저희가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뇌파랑 MRI는 좀 반드시 찍게 되는 게 요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일반 뇌파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잘 읽는 그런 선생님들이 잘 찍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루틴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잘 찍어서 잘 분석하는 게 좋겠고 영상도 그냥 일반 영상보다는 좀 고해상도로 해갖고 네.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는 그게 네. 아마 전문가의 특성 기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 뇌전증 발작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뇌가 대개 한 1,500g 1,500g 정도 되죠. 1.5 네. 150g인가요? 1,500. 1,500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500 정도 되는데 피질은 한 2에서 한 4 정도 밀리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확대해 보면 이제 영상에 이렇게 보일 거고 이건 두개골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구조를 보면은 6층에 그 계단식 아파트가 쭉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요 하나의 신경세포는 100개에서 1,000개의 가지를 내고 거기서 이 시냅시스를 이뤄서 흥분과 억제의 역할을 총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정상적인 구조인데 여기에 만일 억제와 흥분의 균형이 깨졌다. 예를 들어서 흥분이 일어나서 그다음 흥분세포를 통해 갈 때 흥분이 백으로 돼서 다시 자기가 흥분되고 또는 자기가 억제세포를 통해서 억제되는 이런 밸런스가 깨질 때 예를 들어서 각각의 흥분을 일으키는 어떤 수용체의 변화가 있어서 흥분이 배로 증가하면 억제를 흥분시키는 것도 배가 되고 흥분을 배로 시키는 것도 배가 되지만 흥분세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억제 경향보다는 흥분성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그거는 뇌파에서의 고빈도 흥분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여러 세포의 집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뇌파의 파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커다란 어떤 싱크로니 같은 것도 일어나고 결국 이렇게 흥분과 연결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게 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신경세포들의 연결과 흥분
그래서 그 연결과 흥분이 잘못된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결국 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삶과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발작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단순한 의식 소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거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소인관이라고 그러죠. 호문클루스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소인관의 그 운동 영역과 센서리 영역이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운동 영역을 대칭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삶은 항상 보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손상되면 회복 기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의 그런 공격에 대한 자가 보호 작용도 하는 결국 이쪽은 면역과 재생과 항상성. 이 재생은 뭐 신경 퇴행성으로 많이 가서 치매나 뭐 이런 쪽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재생과 면역 항상성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는 그냥 병태 생리적인 면이고 실제로 환자의 발작은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주로 뇌가 움직이게 되겠고 뒤쪽에서 느끼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전체에 퍼져 있는 이제 의식이 생각하는 거가 되겠는데 그래서 앞쪽의 문제 때문에 운동이 문제가 생기는 발작이 뒤쪽에서 감각이 전체에 따른 의식이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뇌를 생각하면서 발작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용어가 조금 어떠신 것 같아요, 선생님? 용어가 이제 저희는 자주 봐서 조금씩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딱 말씀드렸을 때는 와닿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발작 분류를 국소발작, 전체발작으로 얘기하고 소발작, 대발작 뭐 이런 대칭 개념이 아니라 뇌의 국소에서 시작되느냐 전체에서 시작되느냐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전신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신발작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쓰고 전체발작. 그래서 여러분도 국소발작, 전체발작 이런 개념으로 가고 또 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경련의 유형인 강직 간대발작은 이렇게 색깔로 칠했는데 이 강직 간대발작으로 손상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강직 간대발작 국소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강직 간대로 가는 이행 발작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처음부터 강직 간대로 가는 전체 강직 발작이 있다. 이 포인트가 일반인들이나 일반 환우들이 얘기할 때 객관화시켜서 표현할 때 그런 것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거기에 이제 설명자들을 넣어서 관찰 소견의 그 여부 또는 이제 증세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적으로 기술하기도 해서 좀 더 전문화시켜서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환우 입장에서는 어떤 증세를 객관화시키려면 이런 국소 발작, 전체 발작, 강직 간대 발작, 양측 그다음에 이행 발작 뭐 이런 그런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고려하면 얘기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뇌전증 발작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요거까지만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전증 발작이 생겨서 발작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작으로 인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순간적인 발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발작으로 인해서 뇌에서는 발작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지적인 면 기억이라든지 언어 집중 그다음에 행동적인 면 약간 예민해지고 공격적 정신적인 우울불안 역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수면 두통 이런 것도 흔들릴 수 있죠. 신체적인 뇌와 심장 뇌와 소화 이런 관계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들 심지어 돌연까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편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보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발작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뇌 전체의 문제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고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다양함을 갖고 있는 이완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발작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음. 그래서 질문 여기 보면은 이제 중추성 수면무호흡증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건강한 사람들도 잠들면 호흡이 약간 느려지죠. 근데 중추성 무호흡이 있는데 무호흡은 부검해도 모른다네요. 중추성 무호흡이 나이가 들면 흔하게 생기고 위험한가요? 신부전 뇌이상이랑 없는 사람은 상관없나요? 이게 지금 중추성 무호흡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이거는 또 황영진 교수님의 전문이신데. 네. 예. 중추성 무호흡이 뭐 나이가 드신다고 흔하게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수면 다운 검사했을 때 뭐 한두 번 정도 수면의 단계나 이런 변화에서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의하게 보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중추성 수면무호흡이 나이가 들면 흔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추성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에서 저희 호흡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추성 수면무호흡이 진단이 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이나 뇌 쪽에 원인 질환이 없는지 철저하게 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이완하고 연결하면 오늘의 주제가 이제 뇌에서의 전기적 연결과 흥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수면에 문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면의 문제를 해결하면 뇌전증 좋아지나요? 연관되기 때문에 양방향성으로 도움이 되는데, 수면 장애 중에서 일반적인 무호흡을 얘기하는데 그 대개는 이제 중추성은 많지 않고 되게 폐쇄성이 많아서 네. 예, 폐쇄성 무호흡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제 생각에는 이제 질문하신 게 사람이 이제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강직 간대 발작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이 숨을 안 쉬고 팔아서 이게 수면 무호흡증 같이 무호흡 환자도 숨을 안 쉬니까 약간 그런 걸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발작이 한 유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약간 질문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핫페일리어 있을 때 무호흡증 생기고 뭐 이런 네.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뇌에 저희가 이제 연구한 직내 정도 수준에서 연구가 많지 않으니까 보면은 두정엽 쪽에서의 발작을 할 때 갑자기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드문 경우죠. 그래서 뇌전증에서도 수면 무호흡증이 발작 증세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 중에서 중추성이 아주 드물고 그 중추성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직내가 몇 %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발작으로 중추성 무호흡증을 연관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이 이완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 오셔서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완이 있을 때 이제 고려를 해서 이완에 집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이제 전체를 보고 가야 된다. 발작 하나, 그게 아니라 뇌전증 전체, 그다음에 동반된 이완 상황, 그래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사하는데 요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비디오 뇌파 감시실 EMU라고 그러는데요. 요 EMU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뇌전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과 수술 이런 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발작 당시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이 여러 다양한 해부학적인 정리생리학적인 특성을 이렇게 융합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에비던스, 그게 바로 환자의 발작 중 기록들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이드 레일이 있고, 여기 이제 마이크도 있고 감시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침대에서 이게 텔레비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콘솔들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의 뇌파가 진행될 수 있는 여기 콘솔에서 뇌파로 갈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조종실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감시를 하고 판독실에서 판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작을 하면 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검사자가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데이터들은 인제 에포크가 잘 기록이 돼서 항상 이렇게 리뷰하고 이런 일들이 발작 당시에 분석하는 연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일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에필lep시 모니터링 유닛이고 에필lep시 모니터링 유닛에 입원해서 대기 한 3박 4일 정도 진단 기준으로 아니면은 수술 전 목적으로 한 1주일 정도 입원해서 전극을 붙이고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극 붙이면서 이렇게 보호자가 항상 상주해야 되는데 하는데 전극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콜로디온으로 이렇게 좀 딱딱히 붙일 수 있는 그런 일반 디스크 컵이 아니고 하고 제가 요거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는 요새 신부 입체 뇌파, 입체적으로 뇌에다 전극을 설치해서 이렇게 한 분인데 아주 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옛날보다는 훨씬 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뇌파 검사의 특성이 환자가 어떤 증세를 보였을 때 이분이 이제 움찔거렸다면 거기 뇌파상에 이제 움찔거릴 때에 발작파가 보이면 이 움찔거리는 거 이건 뇌에서 나온 발작의 한 타입이다. 이렇게 확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면 중 발작을 이렇게 뇌파를 찍어가면서 잘 기록하면서 저평가된 발작의 양상을 기록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시간으로 환자들을 증상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비디오 뇌파의 아주 큰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 검사 방법이고 이거를 잘 받는 게 앞으로의 뇌전증에 대한 진단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데 아주 좋은 입원 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교수님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 가족이 아니면 나의 지인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처치 요새 뭐 트리플 S라고 해서 많이 하고 만약 쓰러져서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 의식이 없다면 제일 먼저 우리 그 심폐소생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고 달려들어서 있습니다. 막 심폐소생술 시작하는데 많은 환자분이 심폐소생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실신도 있고 또 많은 환자분이 발작 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그 의식을 얻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환자를 깨워보고 호흡이 있는지 그리고 맥이 있는지 맥박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 그게 있다면은 심폐소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경련의 움직임이 있다면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할 필요도 없지 회복을 도와주면 되는데 네.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요새 또 약간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발작에 대한 응급처치도 같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심폐소생술도 뭐 아기도 있고 뭐 소아도 있고 이게 따로 또 아기는 발바닥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인의 그 발작에 대한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작은 우리가 그냥 다 경련만 하는 게 아니라 비경련 발작도 있어서 그럴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련 발작을 본인이 하기 전에 느끼면 이분은 자기가 피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대개는 모르고 강직 간대 발작으로 이행해서 발작 후 상태로 빠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거 없이 그냥 의식만 그냥 깜빡하고 멍하고 입맛 따시고 그다음에 손동작만 있다가 끝나는 그런 비경련 발작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영어로 외국에서는 잘 돼 있는데 좀 경련 떤다 그러면은 이제 트리플 S라고 해서 스테이 그다음에 뭐 도망가면 안 되고 안정을 취해 다들 놀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안전하게 발작할 수 있는 안전 발작할 수 있게 보고 그다음에 되게 호흡이 이제 안 좋아서 돌아올 때 호흡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옆으로 제끼면 호흡이 좀 부드럽게 들어와서 사이드 턴에서 턴 투 더 사이드로 해갖고 S자에서 safe stay safe side 그래서 트리플 S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트리플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stay calm이니까 그냥 calm에 집중해서 그다음에 세이프하게 시즈할 때 그 경련에 그 헤드 바운스 되고 그러니까 이 베개가 쿠션 같은 네. 거에서 다치지 않게 물론 주변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도움을 취하는 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콜. 그래서 트리플 C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경련 발작할 때는 다른 거보다는 단순하게 놀라지 말고 환자 옆에서 잘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보호하고 보고 있다가 끝날 무렵에 회복을 돕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에 비해서 비경련 발작은 실제로 레코 인식입니다. 이게 발작인지 아닌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일반 처음 발작할 때는 일반인들 모릅니다. 오늘 외래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멍한 상태로 이제 있다가 오시면은 이게 그 발작이 있는지 뭐 그냥 흉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게 되는 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비경련 발작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일단 발작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거를 의사와의 그 교감을 설명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게 그런 타입이 인식이 된다면 그다음에 대개는 의식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식에 대한 반응 같은 거를 잘 유도하는 게 돼서 어느 정도 의식이 나빠지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는지를 비경련 발작은 약간 좀 반응을 확인해서 이게 의식 소실 발작인지 의식 보전 발작인지 여러 가지를 조금 구분해 주는 게 도움이 되냐. 물론 그 의식이 끝난 후에 약간 이상한 행동도 나올 수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을 도와주는 거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S와 트리플 R 이렇게 해서 레코그니션 리스폰스 네. 리커버리에서 트리플 S와 트리플 R로 응급처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되게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중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트리플 S 여기 차분히 안전하게 회복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19 연락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될 때 연속 발작이죠. 지속 발작, 그다음에 재발작, 그다음에 다치는 경우 이런 4가지 경우는 한번 119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19를 무조건 부르는 것도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는 것도 그다음에 119를 안 부르는 것도 이걸 약간 구분해서 고려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중이지만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환자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거고 물론 이제 물에 빠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트리플 R도 있다는 거 꼭 하고 이럴 때 참 아쉬운 거는 이제 외국 같은 구급량이 있어서 응급처치로 약간 전조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런 그런 이 코에다 부는 네이저 스프레이라든지 마신 그다음에 이제 흡입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입에다 넣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네이저 스프레이 다이자펜이나 이것도 있고 이제 그 항문에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 스타카토라는 게 그 새로운 약간의 효과를 보면서 좀 빠른 속도로 그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상 연구 중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 구급력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응급 처치에 집중해서 환자의 발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응급 구급약을 이제 저희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학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셔서 도입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뇌전증 치료로는 약제를 많이 쓰실 텐데요. 약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게 보통 우리 인제 예를 들어서 두통, 통증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생길 때 딱 쓰는 약이 있죠. 근데 우리 뇌전증인 경우는 그게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방 차원 약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예방 차원의 약 그거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인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도순으로 해서 쭉 여기 연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쭉 그래서 그냥 쌓아 봤습니다. 이렇게 쌓아 봤더니 한 여기가 10, 20, 30 인데 거의 30에 가까운 정도로 이 네. 많은 약제가 있고 그중에서 임상에서 인제 쓰지 못하는 약이 한 3개 정도 빠지면 한 24개 정도 되는 약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작해서 뇌전증으로 진단돼서 왔는데 그러면은 어떤 약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방법 또는 그런 거는 이제 그
이제 각 전문가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적절한 약제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기본 개념 면에서 볼 때는 옛날에는 단일요법을 독성인 생길 때까지 썼는데 이제는 다제병영요법을 많이 쓰는 게 추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이 많은 약을 그래서 어떻게 쓸지를 선택하는 거를 일단 1세대 약, 2세대 약, 3세대 약, 이제 연구 중인 시험약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약을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아까 얘기한 동반 이완을 고려한 다양한 증세까지 고려해서 약제를 쓰는 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선생님도 약 많이 쓰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쓰시나요? 약은 진짜 많은데 환자분들이 근데 가끔 약 한두 개만 드시고 효과 없으면은 '나는 안 먹겠다.' 그러고서 몇 년 있다가 좀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꼭 부작용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저희 선택지가 한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약이 있으니까 꼭 부작용이 있으면 상의하셔서 약제 변경하시는 거 고민하시자고 말씀드리는데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선택지도 저희 고민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약을 쓰면 한 30% 정도는 약이 안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듣는 경우는 뭐 관계는 없지만은 저희가 계단요법으로 이렇게 쓰다가 안 되는 30%에 포함이 되면 그때는 이제 황영진 교수님 같은 전문가 만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약이 이렇게 많습니다. 약이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약이 있어서 그래도 요거는 언급 정도 하고 조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 작용하는 부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약의 작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에 요 새로 나온 3가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브리바라세탐 이거 하반기에 들어올 약이고 지금 16년도에 외국은 됐는데 우리는 19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급여를 받지 못해서 10년이 돼서야 인제 급여를 받아서 하반기에 들어올 약입니다. 효과 면에서는 기존 약보다 시냅틱 베지클이라고 요런 베지클에 여러 군데 붙었던 케프라 대신 선택적으로 시냅틱 베지클 2A에만 작용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깨끗하게 강화된 효과를 보이는 브리바라세탐 약입니다. 또 하나가 펜플루라멘 이거는 비교적 빨리 희귀 질환으로 해 갖고 드라벳 증후군에서 허가 받아서 들어올 것 같은데 작용 기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로토닌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다음에 시그마1이라는 거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 듀얼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설명드릴 약은 엑스코폴이라고 SK 바이오팜에서 나오는 외국에서 먼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은 이제 시판되는 급여 기준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약도 아마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여러 제약이나 학회나 협회나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경주하고 있으니까 여러 환우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도 이제 작용 기전이 조금 좋은 작용 기전을 갖고 있어서 이게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작용 기전을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작용 기전을 다제요법으로 갈 때는 고려해서 잘 쓰는 게 현재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이 있다는 거는 뇌전증 환우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들이 최대한 빨리 국내에 도입되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 계신 뇌전증 환우분들도 1-2년 안에는 그래도 도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아마 내년까지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약제는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수술은 아주 일부의 환자들만 알고 계셔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제가 진단을 하면 다음번 의뢰에 와서
저는 수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난치성이 오래돼서 좀 수술을 해 보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서 권유를 드리면 저는 "수술은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은 어떨까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 수술은 응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고 인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실제로 인제 본인 환우 입장, 가족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서 같이 인제 선생님하고 전문 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아까 뇌전증 이렇게 얘기하면서 뇌전증의 분류 중에서 전체 발작 얘기 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발작의 분류 중에서 그다음에 약물 중에서 인제 신약 제3 세대 중에서 3 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술에 대한 내용도 과거에는 뇌 바깥쪽에서 기록을 통해서 뇌 안을 이해하면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주였다면 지금은 전극이 많이 개발되면서 뇌 안에다가 아주 가는 전극 한 800 마이크론이니까 굉장히 가는 전극을 심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을 같이 기록하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 바깥에서 기록해서 수술했던 그런 방법보다 뇌 안에서 기록해서 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의 범위나 이런 게 조금 넓어지고 더 정확성도 높아지고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가고 있다. 요거는 이제 현재의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걸 조금 환우들도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뇌 바깥에서 안을 확인하려면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네. 우리 환우들 입장에서는 인제 아까 뇌전증 진단이 3 개 증세 뇌파악 MRI 한다고 그러는데 요 MRI죠. MRI를 이제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 이쪽이 인제 우뇌가 되고 좌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측두엽과 전두엽 여기 인제 해마도 있고 뭐 이런 구조물, 뇌실도 있는 구조물에서 이 두피 바깥쪽에서 기록하는 거를 두피 뇌파 요런 식으로 붙여서 하죠. 그리고 하고 나서 머리 감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피 뇌파라고 한다면 이 두개골을 열고 여기 전극을 밀어 넣어서 뇌는 인제 경막이 있는데 요 두툼한 요 경막을 경막을 열고 그 아래다가 인제 여기 연막 위에다가 여기 전극을 집어넣는 경막 아래이기 때문에 경막 하 전극을 통해서 인제 기록하는 방법이 전에 수술 방법의 주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두개골 열지 않고 두개골 바깥에다 이렇게 전극을 삽입해서 심부 전극이죠. 그래서 입체 뇌파 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극을 삽입해서 이 3차원적으로 이 뇌 안의 상황까지 파악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더 설명드리면은 이 바깥에서 하면은 이 신경세포 피질 2에서 한 4mm 정도 된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파동을 여기서 기록해서 웨이브를 그려주는 요런 식의 그러니까 두피 뇌파라고 한다면은 경막하는 이 경막의 아래로 내려가고 두개골이 없어서 조금 더 이쪽에 정교함을 알 수는 있어서 여기 요 바깥쪽에 비치는 그 파형을 전이를 기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심부 전극을 꽂으면 입체 뇌파를 꽂으면 요 바깥쪽에 네거티브만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포지티브까지 이 전체를 거쳐서 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주 뭐 한 50 마이크론 정도 되는 한 10만 개 세포 정도면은 충분히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위를 잘 찾아낼 수 있고 또 하나는 퍼지는 게 안쪽과 바깥쪽 위아래 좌우로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안쪽에 집어넣어서 퍼지는 정도를 어느 정도 방향으로 잘 퍼지는지도 바깥에 기록할 때보다는 훨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을 통해서 뇌전증 수술의 여러 가지 범위의 한계를 조금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그런 추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요 전극 진짜 한번 저기 보면은 요게 실제 전극인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800 마이크론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경막하 전극에 보이게 있죠. 경막하 전극 여기가 한 지금 이제 요 경막하 전극 여기가 5mm 정도 되거든요. 1cm 정도 되는 디멘전 자체가 요 굉장히 작고 네. 가늘어서 뇌에다 넣기에는 아주 편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을 보면 비디오 뇌파는 똑같고 EME에서 똑같이 하는데 설치할 때 그때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수술장에서 이렇게 네. 막 같이 외과 선생님들하고 기록하고 네. 거기에 이렇게 그림 갖고 집어넣고 네. 집어넣은 그림 또 다시 그리고 네. 거기 또 하고 뭐 이런 거랐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정확히 삽입하고 그걸 영상 처리로 리컨스트럭션 해갖고 이런 네. 식의 위치를 하는 결국 이 자료를 갖고 제거하는 것보다 이 자료를 갖고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하고 물론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도 걸면서 하긴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는 하긴 하겠지만 훨씬 더 그 좀 범위를 넓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네. 범위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강내 설치 방법과 입체 뇌파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입체 뇌파 조금 궁금하실까 봐 조금 더 가져왔는데 네.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뇌에다가 여기서 어떻게 발작이 생기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 이렇게 퍼지고 어떻게 증세를 만드는지에 맞춰서 이렇게 전극을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전극을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 타겟이 되는 엔트리와 타겟 포인트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3차원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거를 여러 개 이렇게 다 저기 히포캠퍼스 앞쪽, 해마 뒤쪽, 그다음에 저쪽 뭐 대상회 쪽, 저기 전두엽 쪽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겟과 그거를 엔트리를 잡고 합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수술장에서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이제 좌표를 찍고 로봇가 찍어주는 데에다 표시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극을 로봇가 준 방향대로 넣어서 거기 앵커 볼트를 해서 여기 딱 고정을 하고 앵커링을 시켜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환자는 굉장히 그 통증이나 이런 힘든 뇌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느낌이 없어서 모양은 이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맞추기 해서 바로 전극 기록을 시작하고 뺄 때도 빼고 나서 바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극 설치 위치는 이렇게 된 모습이겠고 선극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 설치된 걸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심부 전극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선들이 실제 환자 그렇죠. 뇌에 삽입된 걸 요 보여주고 선들이 계시는 다 거죠? 실제 삽입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만 설치된 거를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여러 전극들이 설치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위치를 확인하는 요거는 아까 이제 측두엽 쪽을 좀 많이 넣은 거고 이쪽은 이제 약간 전두엽 쪽으로 쪽으로. 올려서 조금 많이 넣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하지만 환자는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든 상황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엽이라든지 대상회라든지 네. 히포캠프 자체에서 기록이라든지 뭐 네. 이런 깊은 부위에서의 기록이 안 됐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 뇌전증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또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두피에서 나오면 이제 발작을 할 동안 움직이면서 이런 자파들이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여도 깨끗하게 아주 국소에서 시작되는 부위를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어느 정도의 그런 한계를 약간씩 극복해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가서 교수님께 검사를 받았는데
양측성이거나 막 여러 군데에서 발작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약으로는 일상생활이 잘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어려운 환자분들은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뇌를 이렇게 제거한다는 그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뇌의 기능 고유 자체를 잘 파악하는 그게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술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도도 굉장히 낮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그 팀워크가 갖춰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걸 해도 그래도 그 사람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발작 기능을 일으키는 뇌전증인 경우는 제거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술을 조금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 기본 컨셉은 뇌전증이 신경세포의 그런 연결과 흥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자체의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면 그 네트워크를 끊어준다든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킨다든지 그런 방법 꼭 그 부위를 다 제거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서 이제 신경 그 모듈레이션 조절이라고 하는데 신경 모듈레이션의 한 방법이 뉴로 스티뮬레이션이고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부 뇌에다가 전극을 뇌 안에 있는 굉장히 뇌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뇌의 중심의 중심인 시상에 전극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뇌에다 전극을 설치해 놓고 어떤 발작 기운이 생기면 자극을 할 수 있는 반응성 뇌 자극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뇌에서 나오는 12개 그 뇌신경 중에서 몸에서 올라가는 강력한 신경인 10번째 미주신경을 왼쪽은 오른쪽은 이제 심장과 연결이 돼서 안 돼서 왼쪽에 뇌 미주신경에 자극을 해서 자극을 하는 그래서 뇌에 자극이 들어가서 뇌 흥분도가 들어가서 뇌의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의 기능을 안정하고 강화시켜서 그 네트워크의 다이나믹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미주신경 자극 요 방법이 이제 기본 대세입니다. 물론 이런 시술 중에는 뉴로 스티뮬레이션, 모듈레이션만이 아니라 이런 라디오 프리퀀시 에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라디오 프리퀀시로 태우는 방법도 네. 있고 레이저 방법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네트워크를 잘 해결하는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술 방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뇌 자극이고 뉴로 스티뮬레이션이 그중에서 미주신경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은 여기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 아직은 안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쪽은 하고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 뇌자극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자극해서 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 뇌자극되어 있는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신부신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3차원이라서.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시상 부위거든요. 뇌 안에 네. 시상 부위에서 그 시상 부위가 굉장히 한 3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2.5 이렇게 좀 큰 네. 이제 호두만큼 큰 네. 건데 거기에 전극을 앞쪽 안티어 저희가 ATN이라고 그러는데 네. 안티어 템포럴 안티어 살라믹 뉴클러스에 넣는 부위고 약간 이거는 약간 뒤쪽에 있는 앞쪽에도 넣을 수 있고 중간에도 넣을 수 있고 센트로미디안에서 뒤도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시상이 넓으니까 환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신부 뇌자극 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겉에서 봤을 때 가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뇌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면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방법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모든 환자들이 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치성에 대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수술 절차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외래에 오시면 외래에서는 그 뇌파하고 MRI를 하겠죠. 신경심리 같이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중요한 발작 중에 비디오와 뇌파와 혈류 변화를 볼 수 있는 비디오 뇌파 EM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기능 평가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와다와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이제 다학제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수술장으로 가서 수술을 계획을 할지 아니면은 입원 전 수술장 전국 설치를 할지 그 전국 설치 방법이 이제 요새는 입체 뇌파 쪽을 많이 하고 설치한 상태에서 바로 올라와서 비디오 뇌파 검사에서 정기적 이상과 기능을 평가하고 수술장에서 제거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 후 회복이 한 절제 수술하면 2주 뭐 이 정도 가죠. 네. 길면 4주는 넘지는 않을 텐데 그러고서는 외래에 가는 이 신부 내재 그다음에 입체 뇌파를 했을 경우는 바로 그걸 제거하면서 수술하지는 않고 제거한 후에 조금 회복 기간을 거쳐서 상체 아물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네. 다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큰 흐름은 외래, 그다음에 비디오 뇌파, 입원,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 진행 네. 이런 세 가지의 흐름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뇌전증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흐름이고 그런 약물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내린 다음에 시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해결을 해서 동반된 여러 상황들을 최대한 잘 동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서 이 수술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환자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아까부터 한 분이 질문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생활 이야기님께서 예. 안검하수 수술 후 눈이 짝눈이 되었는데 뇌가 당기고 아프시다고 합니다. 아마 MRI랑 MRA는 정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교수님, 요런 안검하수 수술 때문에 뇌가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거 참 어려운데요. 그 안검 하수 수술이면 이게 저거 쌍꺼풀 더블 네, 아이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더블 아이가 되고 나서 이제 뇌가 땡기고 아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뇌가 땡기고 아프다는 거는 그냥 이쪽 이 두개골에 두통 있는 것 같죠. 네. 이 전반적인 긴장형 두통인 것 같은데 그 뇌 안을 보는 MRI와 그다음에 뇌 혈관을 보는 MRI랑 같은데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텐션 타입 헤데익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그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두통을 보시는 신경과 선생님들 많이 보시니까요. 가까운 신경과 선생님한테 이게 잘 생활 관리라든지 약물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두통을 객관화시켜서 잘 평가받아서 치료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만성화됐을 것 같아요. 네, 좀 아마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계속 있으셨으면 네. 저희 신경과에 두통 보시는 선생님들이랑 또 상담 받으시면 증상 자체가 완화돼서 좀 편안한 일상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먼저 뇌전증 새로운 치료로 돌파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가 매주 아닙니다.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또 신경과학회에서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뇌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중에 뇌 중에서 뇌전증이라는 좀 어려운 이슈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전증이 이상하게 그 다른 신경과의 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핵심이 되고 있었고 그거는 옛날부터 그런 그 신경과학, 뇌과학, 뇌의학 모든 분야에서
그런 전기생리학적인 그 토대를 통해서 발전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업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이해를 물론 뇌전증 환우들을 통해서 그런 거에 그런 치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 진료적인 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뇌과학, 뇌의학 여러 가지 큰 범위에서 본다면 뇌전증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하나는 진짜 심폐소생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환자 입장에서 여기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해서 이 응급처치 트리플 S라든지 트리플 R 같은 것도 잘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